지하 주차장 어둠 속 남편 차 안에서 도윤이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연희의 머릿속에서 칙 소리가 들렸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소민이 떨며 말했다. 저 아기 가져서요. 쨍그랑 연희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누구 아이인데요? 원장님 남편분이요. 그 순간 20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다. 연희는 집에 와서 도윤에게 소리쳤다. 딸 친구를 임신시킨 게 실수예요.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소민이랑 같이 살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며 가정이 무너졌다.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르시면 웃음과 건강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서울 외곽의 신도시는 늦가을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가로수 길을 따라 늘어선 학원 간판들 사이로 연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연희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학원 현관 앞에 서서 수강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요. 연희는 아이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4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깔끔한 메이크업은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이 학원을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명성 덕분에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원장이었죠. 학부모들은 연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고 연희 또한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요즘 부동산 시행사 일로 바빠서 통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이미 도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46살의 도윤은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둔 모습이 퇴근 후 편안한 시간을 즐기는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연희가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취소돼서 일찍 왔어. 저녁은 금방 차릴게요. 할인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 봐요. 대학에서 과제한다고 늦는다던데.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 식탁에 차리기 시작했죠. 결혼한 지 21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연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할인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할인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아이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인 옆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얼굴,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발랄해 보였습니다. 엄마, 내 친구 소민이야. 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됐어. 어머, 어서 와요. 저녁은 먹었어요? 연희는 반갑게 소민을 맞이했습니다. 소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요. 저녁은 먹고 왔어요. 그래도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요. 할인아, 친구한테 음료수라도 가져다 드려. 소파에 앉아있던 도윤도 고개를 돌려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희는 남편의 시선이 소민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딸의 친구를 보는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시선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아빠, 소민이 이번에 학원 조교 자리 구했대요. 할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 그래? 어느 학원인데? 도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동네 수학학원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소민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경험 쌓으세요. 감사합니다. 할인이 엄마는 영어학원 원장님이시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소민의 칭찬에 연희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저녁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할인과 소민은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도윤은 가끔 맞장구를 쳐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연희는 주방을 정리하면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소민이 집에 돌아간 후 연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하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린이 친구, 참 밝은 아이네요. 연희가 도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러게. 요즘 애들 치고는 예의도 바르고. 도윤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연희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연희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이상한 생각을 할 리가 없었죠. 밤이 깊어지고 연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도윤이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학원 수업, 저녁 준비, 딸의 친구 맞이, 그리고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시간. 모든 게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되겠죠. 하지만 연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녁 소민이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였다는 것을요. 소민이 집에 다녀간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처럼 학원 일과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학원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미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미경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활기찬 성격인데 오늘따라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책상에서 시선을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연희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사실 어제 폐쇄회로 녹화 영상을 확인하다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요? 무슨 일인데요? 연희는 펜을 내려놓고 미경에게 집중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지난 목요일 밤 11시쯤인데요. 학원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유심히 봤더니 그 차가 원장님 남편분 차량 같아서요. 연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의 차가 학원 앞에 있었다니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 차요? 확실한가요? 번호판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차종이랑 색깔이 똑같아서요. 검은색 수입차잖아요. 그리고 차 앞 범퍼 쪽에 작은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던데 그것까지 똑같더라고요. 혹시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이라면 도윤이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잠들어 버렸던 날이었죠. 학원 앞에 차를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연희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 제가 학원에 놓고 온 서류가 있어서 남편한테 부탁했거든요. 급하게 필요한 거라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괜한 걱정했네요. 죄송해요, 원장님. 혹시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학원 관리 잘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미경은 안심한 듯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나가고 나서 연희는 책상에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희는 항상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었고 급하게 남편에게 부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은 왜 학원 앞에 차를 세워둔 걸까요? 연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릴 뿐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원 앞거리에는 평일 오전답게 한산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연희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오늘도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들어 도윤의 회식 약속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리는 대학 도서관에서 과제를 한다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연희는 문득 세탁실에 쌓인 빨래가 생각났습니다. 도윤이 며칠간 입었던 와이셔츠들을 모아서 세탁하려고 했죠. 연희는 세탁실로 가서 세탁 바구니에 담긴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 회색 바지, 검은색 양말들. 20년 넘게 반복해온 익숙한 일과였습니다.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기 전 연희는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영수증이나 명함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와이셔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와이셔츠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순간 뭔가 작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핑크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얇은 고무줄에 작은 리본 장식이 달린 젊은 여자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머리끈이었죠. 연희는 그 머리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자신은 머리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핀으로 고정하는 스타일이었죠. 딸아림도 요즘은 머리를 어깨까지 자르고 짧게 다니기 때문에 머리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끈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연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손에 쥔 머리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습니다. 혹시 회사 직원의 것일까요? 아니면 거래처에서 만난 누군가의 것일까요? 하지만 남자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여자의 머리끈이 들어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그 머리끈을 코앞에 가져다 대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무줄이 약간 늘어나 있었고 리본 장식도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사용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머리끈에서 희미한 샴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달콤한 과일 향이 났습니다. 문득 며칠 전 집에 왔던 소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소민의 모습, 그리고 도윤이 소민을 바라보던 그 짧은 시선. 소민도 이런 머리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21년을 함께 산 남편이고 소민은 딸의 친구일 뿐이었죠. 20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와 46살 중년 남자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마 그 아이일 리는 없겠지.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연희는 거실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하리는 방에서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핑크색 머리끈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머리끈을 소파 쿠션 밑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당장 도윤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었고 괜한 의심으로 남편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연희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희는 그 머리끈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실로 들어온 도윤은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도윤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돌아보며 연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핑크색 머리끈을 발견한 후 연희는 며칠간 남편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학원에 사람 한 명 더 필요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희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당신 혼자 너무 바빠 보여서요. 학생도 늘어났다면서요? 조교 한 명 더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도윤의 말에는 걱정하는 남편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학원 일이 많아진 건 맞았습니다. 수강생이 늘면서 행정 업무도 늘어났고 수업 준비에도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면서 아이들한테 친절해야 하고 행정 일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할인이 친구 소민이 있잖아요. 그 친구 학원 조교 경험도 있다고 했고 성실해 보이던데. 연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민이라니. 왜 하필 소민이었을까요? 하지만 연희는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소민이요? 글쎄요. 할인이 친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뭐가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민을 학원에 추천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소 도윤은 학원 일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조교를 추천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후, 할인이 집에 돌아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소민이가 엄마 학원에서 일하고 싶대요. 아르바이트 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는데 어때요? 소민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요즘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아서 새로운 곳을 찾고 있대요. 엄마 학원이면 가깝기도 하고 좋을 것 같다는데요.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학원에는 조교가 필요했고 소민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친구를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할인이 의아해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보자고 해. 결국 소민은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소민은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 제법 진지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민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연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민은 업무를 빠르게 익혔고 학생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학부모들도 젊고 밝은 조교 선생님이 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학원에 자주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원에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당신 저녁은 먹었어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아챘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소민에게 향하는 것을 말이죠. 소민도 도윤이 오면 유난히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소민은 도윤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윤도 소민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소민 씨, 일은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네, 원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연희는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눈빛의 교환, 미소의 의미, 말투의 온도. 모든 게 연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이미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가방을 챙겨 학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차였습니다. 연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차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학원에 들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연희는 조심스럽게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차장 어둠 속에서 차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두 개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한 명씩. 흐릿한 그림자였지만 연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민이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손을 뻗어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신뢰, 사랑,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온함.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기둥에 기댄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남편과 딸의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기둥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연희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후 연희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도윤과 마주쳐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요? 학원에서도 소민을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소민을 보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딸 할인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연희는 학원 사무실에서 다음 달 수업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류를 보던 연희의 귀에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민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소민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민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좀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요. 괜찮습니다. 소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소민을 사무실로 데려와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 마셔요. 많이 아파요? 감사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밤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연희는 소민의 증상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증상들은 연희 자신도 20년 전에 겪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원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연희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일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소민은 의자에 앉았지만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저 원장님, 죄송한데요.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연희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도자기 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갈색 액체가 사무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민을 응시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구 아이인데요? 연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남편분이요.
소민의 작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요. 원장님.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나가요.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민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딸의 친구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살 여자아이와 46살 남자. 그것도 자기 딸 친구와 말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집에 와요. 지금 당장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직접 와서 얘기해요. 빨리 와요. 연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학원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연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민이가 임신했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실수요? 실수라고요? 딸 친구를 임신시킨 게 실수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려던 거였어요. 어린 친구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쩌다 보니 침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책임질게요. 책임요? 누구한테요? 20살짜리 여자아이한테요? 당신 딸 친구한테요? 연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배신했고 평온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희는 고개를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잤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2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할인이를 낳던 날의 감격, 가족 여행을 다녔던 여름날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걸까요? 새벽 6시가 되자 연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부었습니다. 연희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윤은 이미 일어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짐 싸는 거 안 보여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젯밤에 미안하다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소민이랑 같이 살 거예요. 아이도 있으니까 책임져야죠.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윤이 진짜로 집을 나간다는 말인가요? 20년을 함께 산 가정을 버리고 2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간다는 말인가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할인이는 어쩌고요? 할인이는 이제 다 컸어요. 알아서 잘 살 거예요. 도윤은 가방 지퍼를 잠그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요. 나요. 이미 결정한 거예요. 도윤은 연희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하리는 아버지가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도윤은 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하리나, 엄마 잘 모시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연희와 하린만 남았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하린은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저래요?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딸의 친구를 임신시켜서 집을 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엄마도 정리가 안 돼서. 하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가는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원 원장의 남편이 젊은 조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요? 원장님 남편이 조교 선생님이랑 집 나갔대요. 세상에, 그 어린 선생님이랑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20년도 넘게 차이 난대요. 더 웃긴 건 그 조교 선생님이 원장님 딸 친구였다던데요. 연희는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리는 학교가 끝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도 하리는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찬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연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겠죠. 행복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연희처럼 무너진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연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켜놓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던 하린이 거실로 왔습니다. 연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하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래? 사람은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하는 거죠? 하린의 질문이 연희의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린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럼, 그래야지. 연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20살 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하린은 물을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한다는 말.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하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거야. 도윤도, 소민도 모두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며칠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딸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하리나, 학교 가도 괜찮겠어? 좀 더 쉬다가 가도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과제도 밀렸고 수업도 빠지면 안 되니까요. 할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딸의 얼굴을 살폈지만 할인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먹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할인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학교로 간 것은 맞지만 수업만 듣고 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할인은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의 회사 정보, 사업 파트너들의 연락처,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할인은 20년 동안 아버지가 집에서 나누던 전화 통화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이름들, 회사 관계자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중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김 이사였습니다. 할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윤 대표님 딸 할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할인 양. 무슨 일이니까? 이사님, 아버지 회사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요즘 아버지랑 일이 좀 복잡해져서 말이지.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김 이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 이사를 만났습니다. 김 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도윤과 10년 넘게 부동산 사업을 함께해온 동료였습니다. 할인을 보자 김 이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 양,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이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요즘 회사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 이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역시 사실이군요. 누구 명의로 옮기고 있나요? 소민이라는 젊은 여자분 명의로 옮기고 있어. 부동산도, 회사 지분도. 아버지가 그 여자분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말이야. 나도 말렸는데 듣지 않더구나. 할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다른 건 없나요? 김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가 최근에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금액이 상당해.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 할인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서명이 좀 이상하더라고. 위조된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따졌는데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면서 곧 갚을 거라고 하더구나. 할인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는 할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 양, 혹시 뭔가 계획이 있는 거니? 네, 있습니다. 이사님, 혹시 증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대출 서류랑 명의 이전 관련 서류요. 그건 왜 필요한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할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그런데 할인 양,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제가 다치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카페를 나온 할인은 곧장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할인 씨, 말씀하신 사안을 검토해봤는데요. 명예 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승산이 있어요. 할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 이사가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대출 서류, 명예 이전 계약서, 그리고 회사 장부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 서명은 위조됐고 제가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 자산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검토하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둘 다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할인 씨, 상대가 친아버지시잖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요.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빼돌렸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할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할게요. 법무법인을 나온 할인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늦게 들어갈게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두 끝나고 나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할인은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냉정해야 해. 감정적으로 하면 실패하니까. 할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냉정했습니다. 할인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엄마를 울린 대가를, 가족을 무너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곧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명예 도용 혐의였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결국 기소가 되었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연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화장으로 최대한 감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오늘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할인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할인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도윤을 마주하게 되겠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은 범죄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할인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고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았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피고인석에 앉으며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소민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소민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된 것 같았습니다. 소민은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연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도윤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무언가 속삭였지만 도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처리한 것뿐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증인 신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증인 소민,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민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배를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 연인 관계였습니다. 소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산을 증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도윤 씨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사업상 필요한 거라고, 곧 다시 되돌릴 거라고 했어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동의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도윤 씨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이에요. 소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윤 씨가 다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연희는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저 모습이 진심일까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증인 할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할인의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증인석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인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은 제 아버지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서류의 서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조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를 보시면 증인의 실제 서명과 대출 서류의 서명이 명백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변호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할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없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엄마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결국 나 대신 칼을 들었구나. 엄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칼을 든 것입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의 연희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쌍방의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연희와 할인 앞을 소민이 가로막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소민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소민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소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야 연희는 할인을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할인도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보여준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20살 딸이 엄마 품에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그날도 연희와 할인은 법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청객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배신한 사건.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도윤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도윤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났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죄를 지은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도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횡령,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가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붙었기에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도윤과 연희가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연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연희는 도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연희는 고개를 돌려 할인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가을에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소민 곁에 없었습니다. 판결 이후 도윤과 소민의 관계도 끝이 났던 것입니다. 소민은 홀로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께 돌아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희는 그 소식을 할인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연희는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그 공간 자체가 연희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여 있던 곳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연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상담 교실을 연 것입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일주일에 2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혼한 여성들,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성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연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천천히,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나아져요. 연희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연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연희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엄마를 챙겼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연희는 상담 교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고소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할인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차 끓였어요. 할인이 밝게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연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연희가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엄마, 오늘 상담은 어땠어요? 응, 좋았어.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 할인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땅을 적시며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봄비를 맞으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이젠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할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느새 엄마를 지켜주는 든든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둘이서.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창밖에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계절의 먼지를, 겨울의 추위를, 그리고 상처의 흔적들을 말입니다. 연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못의 대가는 끝났어. 도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소미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한 나무들처럼 연희도 이제는 새로운 계절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연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봄비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봄비였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할인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호.